공화국 최고의 수재,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 그녀의 가슴에 달린 붉은 배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방패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할 졸업식 날, 그녀에게 날아온 것은 연구소 발령장이 아닌 중앙당 옥과 소환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유흥을 위해 치장되어야 하는 소모품의 운명. 삼성 장군이었던 아버지는 그날 딸의 인생을 위해 평생 충성해온 조국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사선을 넘은 8,000km의 생존 기록. 이 긴박한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남북 정거장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동강 물결 위에 부서지는 아침 햇살은 그날따라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주인공 서연은 정성스럽게 다린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슴에 달린 붉은 배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화국 최고의 수재라는 증표였죠. 서연에게 평양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친구들과 창광원의 시원한 수영장에서 미래를 논했고 대동강 맥주 한 잔에 조국의 경제 발전을 안주 삼던 날들이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서연은 용남산의 정기를 받으며 조국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도서관의 낡은 나무 책상에서 밤새워 외웠던 경제학. 이론들이 조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대동강 변을 걸으며 우리 손으로 이 땅을 강성대국으로 만들자고 다짐하던 순간들.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특권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졸업장은 그녀에게 단순한 종이가 아닌 예견된 영광으로 가는 승차권이었습니다. 졸업의 기쁨이 채가 시기도 전 집으로 도착한 붉은 문장의 봉투 하나가 서연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연구소 배치 통지서인 줄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뜯은 종이에는 생소하고도 끔찍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앙당 옥과 특별 소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양 여대생들 사이에서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 바로 기쁨조 선발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가족과도 격리된 채 철저히 소모품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 학문을 연구하고 나라의 기둥이 되겠다던 그녀의 꿈은 누군가의 놀이개로 치장되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소환장을 쥐고 주저앉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비단길처럼 펼쳐질 줄 알았던 그녀의 미래가 순식간에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퇴근한 아버지의 옷소매를 붙잡고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왜 거길 가야 합니까? 아버지는 군복도 벗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충성해온 당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석을 제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서재에서는 전화기 너머로 간청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적들에게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삼성 장군.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구걸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 충성이 모자랐단 말이오? 내 딸은 공부를 해야 할 아이란 말이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장군님에 대한 배려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곧 반역입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서재의 모든 훈장을 쓸어버렸습니다. 금속들이 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는 아버지가 지켜온 모든 신념이 조각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켜온 것은 조국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괴물이었다. 새벽녘 아버지는 단 한 장의 가족 사진만 챙긴 채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떠나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다. 해산의 밤은 잔인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는 폐부 깊숙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화려했던 평양의 외출복 대신 낡고 두툼한 손바지를 입었습니다. 서연아, 내 발자국만 밟아라. 얼음이 쩍 소리를 내도 절대 멈추지 마. 압록강의 얼음판 위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서연은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기괴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저 검은 강물 위로 덮인 얼음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돌아가라는 경고 같기도 했고 이곳이 무덤이 될 것이라는 저주 같기도 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얼음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갈라졌을 때 서연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피가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멀리서 국경 경비대의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킨 건가? 아버지는 서연의 입을 틀어막고 얼음판 위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1분이 1년처럼 흐르던 정적 속에서 아버지는 서연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짧게 썼습니다. 살, 자. 그 두 글자가 서연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의 거친 덤불이 손에 잡혔을 때 서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 잠긴 조국은 더 이상 어머니의 품이 아닌 자신들을 집어삼키려 했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얼음판에 긁혀 피가 맺힌 흉터가 남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치른 그녀의 첫 번째 통행세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잡히면 북송 아니면 죽음뿐인 도망자 신세. 첫 번째 브로커는 돈만 받고 연락을 끊었고 두 번째 브로커는 경찰 검문을 만나자 서연의 가족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는 기차역, 서연은 공안의 눈을 피해 화장실 구석에 숨어 꼬박 5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건 말을 할 수 없다는 공포였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평양 말투가 튀어나올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공화국 최고의 수재가 한마디 말도 못하는 유령이 되어 짐짝처럼 실려가던 그 비참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낯선 조선족 마을 헛간에서 찐 옥수수 하나를 건네받으며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구도 우릴 구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서연은 그렇게 야생의 생존자로 변해갔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정글을 걷고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는 시간은 매 순간이 마지막 같았습니다. 태국의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정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실에서 서연은 저마다의 지옥을 건너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홀로 국경을 건넌 소년의 눈망울에서 서연은 자신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기내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좁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별 3개를 달고 수만 명의 군사를 호령하던 장군이 처음으로 보여준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눈물은 자유를 향한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두고 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고 마주한 서울은 비현실적일 만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서울은 거대한 미로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고르는 데에도 수십 가지 브랜드 앞에서 마비가 왔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얼음 넣은 검정 단물이라고 말할 뻔했던 순간 서연은 황급히 입을 닫았습니다. 세련된 옷차림과 빠른 말투 사이에서 그녀는 스스로가 초라한 이방인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한때 별 3개를 달았던 노병이 주민들의 택배 상자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별이 없어지니까 이제야 사람들 얼굴이 보이더라. 나만의 영어 섞인 말투와 이론들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지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투 때문에 겪어야 했던 차별과 고독 속에서 가끔 차라리 그 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황하던 서연을 다시 일으킨 것은 아버지의 거친 손이었습니다.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낡은 경제학 원론 책을 건넸습니다. 서연아, 내 지식을 이 땅의 언어로 다시 써보지 않겠니? 그날 이후 서연은 도서관 구석에서 매일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여러 번이었지만 서연은 자신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몇 년 뒤 그녀는 남북 경제 격차를 연구하는 작은 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거창한 권력은 없지만 자신의 의지로 켠 컴퓨터 앞에서 서연은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아버지와 냉면을 먹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압록강 얼음에 긁혔던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닌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서연은 이제 누군가에게 바쳐지는 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리 내리고 싶은 곳에 스스로 씨앗을 내리고 자신의 의지로 피어나는 이름 없는 들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이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진솔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정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